잠시 제 생각을 요즘 하고 있는 생각을 좀 나누면서 말씀을 좀 하려고 하는데요. 우선 영상을 좀 보시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경기 전 단 6분 선수들에게 주어진 마지막 연습 시간. 김연아가 점프를 준비하면 다가오고 스핀 동선을 잡으려고 하면 실수인 척 스쳐 지나갑니다. 그리고 경기장에 이미 금메달이 정해져 있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는데 호세 푸틴 대통령이 두번이나 피해자가 방문했어요. 푸틴 후보가 들어오지 않는 한 금메달 못 한다고 탄원하더라고요. 그런데 Non ci credo dietro! No. Non ci credo! No, no. No, dai! No. Did you see that coming? I'm just not sure we thought it was going to be that one. 도대체 그날 그녀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우연히 스케이트를 신게 된 한 소녀. 그녀의 움직임은 처음부터 남달랐습니다. 그 정도가 어느 정도였냐면 코치가 먼저 부모님을 찾아가 이렇게 말할 정도였죠. 연아원이 연아를 스케이트를 꼭 제가 가르치고 싶은데 제가 한번 제 돈을 들여서도 한번 키워볼 자신이 있겠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김연아의 피겨 인생. 그녀의 재능은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3회전 점프 한 가지를 뛰려면 1년에서 2년이 더 걸릴 수도 있거든요. 김연아 선수한테 한번 뛰어보라 그랬을 때 딱 일주일 걸렸거든요. 어린 김연아는 매일 밤 한 여자의 영상을 수백 번 돌려봤습니다. 그 영상의 주인공은 바로 미셸 관. 미셸 칸 선수를 되게 좋아했었거든요. 그래서 거의 뭐 외울 정도로 많이 봤어요. 올림픽 영상을 너무 많이 봐서였을까요? 늘 조용하고 내성적이었던 김연아가 용기 내어 한 놀이를 제안했는데 저 올림픽 놀이라는 걸 개발해야죠. 지금 생각하면 진짜 유치하지만 선수들이 했던 모든 행동들 다 따라하면서 이렇게 순진해 보이던 어린 김연아는 사실 독종 그 자체였는데요. 그녀는 지는 걸 견디지 못했습니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남들보다 더 오래 더 많이 훈련했고 훈련이 생각처럼 되지 않으면 결국 눈물을 쏟아낼 정도로 속상해했죠. 어쩌면 그 승부욕 때문이었을까요? 그녀는 화가 나면 그때 빈팔이 상하면 다른 선수들도 위험하기 때문에 김연아의 어머니는 일종의 훈육을 시작했습니다. 뭐든지 잘못하면 100번, 운동장 100바퀴, 100바퀴 뛰어 그러면 당장 잘못했다. 그런데 김연아는 100바퀴 갈았어요. 그렇게 김연아의 도끼를 본 엄마는 충격을 받게 되었고 아, 얘는 내가 이제 함부로 내가 생각한 대로는 아니겠다 싶어서 그때부터 이제 조정을 하게 되더라고요. 어머니가 조종한 방법을 저는 그래도 100바퀴 센다고 셌는데 엄마 되게 막 적으면서 그 어머니의 그 딸이었죠. 그렇게 독한 훈련을 버텨온 김연아는 2004년 첫 국제대회에 참가해 자신의 이름을 세계에 알리게 되는데 She has a difficult triple butt scheduled here. No problem, and she will get bonus points. Yoona Kim, the 14-year-old sensation from Korea. 꽃길만 걸을 것 같았던 김연아에게 생각지도 못한 슬럼프가 찾아왔는데요. 바로 스케이터화 때문이었습니다. 겉으로는 멀쩡한데요. 제가 느끼기에가 그냥 구겨져 버리는 것 같은 느낌이니까 점프를 할 수가 없고 여러 회사를 시도하고 심지어 일본에 가서 맞춤 신발을 해도 일주일 만에 발목이 내려앉았고 한 번 탈 때마다 날의 각도는 미묘하게 휘어져 갔죠. 투명 테이프로 아무리 발목을 감아도 어머니가 매일 밤 직접 날을 고쳐도 문제는 전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더 잔인한 사실은 피겨를 너무 잘하고 싶어서 그 신발을 신으면 신을수록 김연아의 몸은 더 아파졌고 마음은 더 무너져 간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바꿀 때마다 그걸 겪어야 되니까 그것도 너무 힘들고 맞는 스케이트도 없었고 그러니까 저도 막 점점 자신감이 없어지고 내가 맞춰주고자 하지만 해결이 안 되고 연아도 타고 싶지만 해결이 안 되고 그냥 매일매일은 서로 못하겠다고 생각했어요. 너무나도 힘들었던 김연아와 어머니는 끝내 은퇴를 결심합니다. 그렇게 버틸 만큼 버텼다고 생각하고 모든 걸 포기하려던 그 순간 거짓말처럼 기적이 일어났는데 그 과정을 계속 겪다가 어느 날 이제 갑자기 또 잘 맞는 거예요. 점프도 잘 되고 그날 갑자기 잘 맞아서 아 그냥 나는 평생 그냥 피겨만 하자구나.
하지만 그 시절 김연아를 앞섰던 역대급 천재 피겨 선수가 있었는데요. 바로 일본의 아사다 마오. 그녀는 이미 12살의 나이에 김연아가 넘지 못했던 트리플 악셀을 완성했고 일본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으며 세계적인 수준의 선수 전용 빙상장에서 성장해 나갔습니다. 하지만 김연아의 상황은 전혀 달랐는데요. 그녀는 놀이공원과 같은 일반 링크장에서 구경 나온 사람들의 시선까지 받으며 정해진 시간 내에 훈련을 해내야만 했습니다. 이제 선수들만을 위한 연습장이 아직은 많이 부족한 것 같고 시간도 이렇게 넉넉치 않아서 그래서일까요? 그 당시 사람들은 당연히 김연아보다 아사다 마오가 올림픽 금메달을 딸 것이라고 생각했죠. バンクーバーオリンピックで金メダルを取るのは私だ。 근데 지금 생각으로는 원서가 너무 잘해서 잘 모르겠어요. 당시 김연아는 기술적으로 이미 훌륭했지만 연기와 표현력이 부족했는데요. 그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김연아는 캐나다 토론토로 날아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올림픽 은메달리스트 브라이언 오셔 코치와 안무가 데이비드 윌슨과 함께하게 되었죠. 그들은 김연아에게 단순 동작이 아니라 감정을 느끼게 하려고 노력했고 Yeah, imagine that there's, you know, in the theater they have the balconies, but they're throwing flowers. You're like, oh,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Just think of shining or glowing. It's like, ah. 부상 위험이 크고 성공률이 낮은 트리플 악셀 대신 빠른 스피드를 바탕으로 트리플 러치에 이은 트리플 토 점프를 정교하게 다듬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새로운 점프와 새로운 표현력을 장착한 채 2007년 세계선수권 무대에 선 김연아. 그녀는 드디어 날아오르기 시작하는데 Beautiful. So good. The running edge out of that. Triple flip, triple toe. Oh, mind-boggling. Yeah, it was a fantastic skate there. I loved it. Absolutely loved it. 그렇게 그녀는 점점 자신의 한계를 넘기 시작했고 온 대한민국은 김연아에 열광하기 시작했으며 다시 한번 그 올림픽 놀이를 유행시키게 되는데 다 김연아예요, 다. 나는 김연아, 너도 김연아, 다 김연아예요. 그 시기 한 팀의 경쟁심은 점점 심해지기 시작했는데요. 바로 아사다 마오의 코치진이었죠. Фигуристка очень высокого класса. Вот, она очень сильная спортсменка. Но когда катается Мао, и она катается 100%, то Мао всегда будет выиграть. 아사다 마오 역시 점점 더 김연아를 의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김연아의 실력도 실력이지만 그녀의 작은 얼굴과 조화로운 이목구비는 감정 표현을 더욱 돋보이게 했고 똑같은 키였음에도 허리부터 발끝까지 하체 길이만 무려 98cm, 상체 길이 대비 거의 2배에 가까운 비율, 이른바 황금 비율 신체 구조는 같은 동작을 해도 훨씬 더 우아해 보이게 만들었습니다. 심지어 이 아름다운 몸에서 나오는 힘마저 장난이 아니었는데요. 김연아가 엄청난 스피드로 점프를 할 때는 체중의 2배 이상의 힘이 필요하고 착지 순간에는 최대 8배 가까운 충격이 가해집니다. 그런데 그 충격을 이 가녀린 다리로 버텨내는 것이죠. 그리고 그 힘이 가장 아름답게 드러나는 기술이 있었는데 바로 유나 스핀. 몸을 하늘을 향하게 깊이 젖힌 채 한 발로 중심을 잡고 빠르게 스핀을 도는 기술인데요. 라이벌이었던 아사다 마오도 유나 스핀을 따라했는데 몸이 하늘을 바라보지 못하고 엉성한 자세가 되어 결국 포기하고 말았죠. 결국 이런 김연아의 실력은 아사다 마오의 전 코치도 이런 찐텐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で、水木さんはファーンといってそれがピュンと上がってちょんとになってヒュー私はもう大好き 김연아 피겨 인생의 모든 길은 단 하나의 무대를 향하고 있었는데요. 바로 2010년 밴쿠버 올림픽이었습니다. 올림픽에 나가서 금메달 따줬어. 올림픽에 나가서 좋은 성적 내기 위해서 최선을 한국 처음으로 메달을 딸 수 있는 선수가 이제 밴쿠버 올림픽까지 열심히 해서 하지만 평생을 기다려온 2010 밴쿠버 올림픽을 단 한 달 앞둔 시점 추가열 김연아 선수가 오른쪽 발 부상을 당해 올림픽 여정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김연아는 발목 부상을 당하게 됩니다. 올림픽을 앞두고 컨디션을 최고로 끌어올려야 할 가장 중요한 시기, 그녀는 인생에서 가장 큰 위기를 마주하게 된 것이죠. 하지만 이건 그녀가 처음 겪는 위기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이미 수십 번의 고비를 넘은 준비된 사람이었죠. 그동안 경기 많이 치렀지만 그런 고비 항상 있었거든요. 없었을 때가 없었어요. 부상 항상 있었고 그것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고 이거 지나면 괜찮아질 것이다 라는 믿음이 있어서 전혀 불안해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시작된 2010 밴쿠버 올림픽, 김연아는 라이벌 아사다 마오 바로 뒤에 쇼트 프로그램을 펼치게 됩니다. 그 당시 아사다 마오가 거의 완벽한 연기를 보여주자 그녀의 코치는
김연아 옆에서 오버액션을 하는데 이걸 본 김연아는 굉장히 해장을 얻고 들어가고요. 그리고 마침내 김연아의 음악이 흘러나오기 시작하는데 Combination of triple Lutz, triple toe. Phenomenal. What a woman. The coronation is complete. Long live the Queen. 김연아는 밴쿠버 올림픽 금메달 이후 의외의 감정을 마주하게 되는데요. 바로 더 이상 올라갈 곳이 없다는 공허함이었죠. 어렸을 때부터 이제 밴쿠버 올림픽이 나는 끝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왔기 때문에 그렇게 김연아는 2년 가까이 공식 대회에 출전하지 않았고 그녀의 은퇴가 기정사실이 되는 듯 보였습니다. 그런데 김연아 선수가 2014년 소치 올림픽까지 출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저는 이제 밴쿠버 올림픽 금메달 선수가 아닌 대한민국 피겨스케이팅 국가대표 금연아로 재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녀는 다시 한번 도전을 선택했습니다. 그 이유는 후배들의 올림픽 출전과 유종의 미를 이루기 위해서였죠. 그리고 마침내 다가온 2014 소치 올림픽 경기 전 팬들의 걱정은 김연아의 실력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러시아의 편파 판정이 걱정될 뿐이었죠. 하지만 김연아는 담담했습니다. 마지막이니까 뭐 부당한 판정을 받았다 한다고 뭐 달라질 거 없기 때문에 그냥 제가 최선을 다했으면 그걸로 만족스러울 것 같습니다. 경기 전 단 6분 선수들에게 주어진 마지막 연습 시간, 빙질 체크, 점프 타이밍, 동선 확인까지 이 짧은 시간이 경기의 승패를 가릅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는데요. 김연아가 점프를 준비하면 의도적으로 다가오고 스핀 동선을 잡으려고 하면 실수인 척 스쳐 지나갑니다. 그렇게 제대로 된 연습 한번 못한 채 무대가 시작되는데 Yuna never gives away any kind of tension. You never know if she's nervous or if there's a feeling of any tension at all when she skates. 김연아는 완벽한 쇼트 경기를 마칩니다. 그런데 불길한 기운이 스물스물 올라오기 시작했는데요. 1위이긴 했지만 그녀의 쇼트 점수가 생각보다 낮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당시 가장 유력한 러시아의 우승 후보는 율리아 리플니치카야. 그리고 곧 그녀의 경기가 시작되었는데 점프에서 엉덩방아를 찌우며 넘어져 버리고 말았죠. 그렇게 러시아가 무너졌지만 방심은 금물이었습니다. 이후 김연아는 소치에서 자신의 마지막 프리스케이팅을 시작했는데 It's gotta be gold. Brav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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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as there ever been a skater in history? Das muss der Olympiasieg sein. 그녀는 모든 연기를 완벽하게 해냈고 모두가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건 완전한 금메달이다. 그런데 Non ci credo dietro! Non ci credo! No, no. No, no. Ich bin ein wenig enttäuscht, denn der Lauf von Yuna Kim war so perfekt. Did you see that coming? I'm just not sure we thought it was going to be that one. 세계 선수권 대회에서 입상도 못해본 소트니코바가 금메달을 받게 된 것이죠. 기술과 완성도에서 김연아보다 한참 떨어진 선수가 금메달이라니 사실 이건 어쩌면 예정된 시나리오에 가까웠습니다. 그래서 푸틴 대통령이 두 번이나 피해장을 방문했어요. 거기에 더해 그 현장에 있었던 한국 기자들은 충격적인 말을 들어야 했고 소트니코바가 드럽지 않은 한 금메달 못 딴다고 탄원하더라고요. 실제로 소트니코바는 금메달을 딴 뒤 자신에게 점수를 준 심판들과 진한 포옹을 나누기까지 했습니다. 그렇게 많은 논란 속 소트니코바는 자신이 금메달을 받을 만한 선수라는 걸 보여주려는 듯 화려한 형광빛 나방 옷을 입은 채 갈라쇼 무대에서 몸부림치는데 감당하지 못할 금메달을 떠안은 소트니코바는 김연아를 질투했습니다. 모두가 그녀를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죠. 3위를 한 이탈리아 선수도 결과에 의문을 품은 듯 자연스럽게 김연아가 금메달인 것처럼 그녀의 옆으로 섰고 시상식에서는 관중들이 김연아를 외쳤습니다. 보통 금메달리스트에게 질문이 쏟아지지만 그날 기자들의 질문이 김연아에게만 향했죠. 이에 소트니코바는 김연아의 눈치를 주다 결국 자리를 무단 이탈해버렸습니다. 그리고 2년 뒤 2016년
2016년 러시아 최대 도핑 스캔들이 터졌는데요. 러시아 반도핑기구 사무총장은 러시아가 제도적이고 조직적으로 은밀한 도핑을 시행해왔다고 인정했습니다. 네, 영상을 이렇게 보셨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최고의 선물은 인생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한 생을 선물 받았어요. 우연히 태어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의도로 우리에게 인생을 이렇게 주셨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이 일생을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어떻게 살아야 나에게 유익하고 가치가 있는 인생을 살까? 여러분, 이 어떤 인생을 사느냐는 재능이나 아니면 환경이 결정하지 않아요. 어떤 인생을 사느냐는 자기 인생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이 관점, 그리고 통찰력에 의해서 그 사람의 인생이 바뀌어요. 여러분, 개미의 눈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개미는 딱 몇 센치 앞만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눈앞에 먹이, 눈에 그냥 보이는 길, 이것을 줬다가 인생을 마치거든요. 개미의 눈을 가진 사람은 하루 단위로 살아요. 아, 오늘 뭐 하지? 오늘 뭐 먹지? 이 순간순간에 그냥 즐거움, 오늘 해야 할 거, 오늘의 필요, 오늘 지금 느끼는 내 감정, 이것을 그냥 쫓아서 살아요. 이거는 이제 죄송하지만 개미의 눈을 가진 사람이에요. 이 개미의 눈을 가지고서 인생을 절대 설계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반면에 이 독수리의 눈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독수리는 하늘 높이 딱 떠서 3km, 4km 이런 수킬로 밑 밖에 있는 그 모든 지형과 물체를 다 파악을 하거든요, 한눈에. 그래서 자기의 행동을 취해요. 방향을 정하고. 여러분, 이 독수리의 눈으로 인생을 이렇게 통으로 바라봐야 하는데, 김연아가 지금 아직 인생을 마치지 않았지만 김연아 선수의 인생을 이렇게 바라본다면, 딱 인생을 시작하고 살아가는데 만 6세인가요? 이때 이제 피겨를 이제 시작을 했어요. 피겨에 재능이 있다는 것을 주위에서 알려준 거죠. 코치가 알려주고 이제 부모님이 지원을 해주고, 그래서 선수 생활을 딱 17년 합니다. 23세까지 17년. 여러분, 인생을 통으로 보면요, 얘 그러잖아요. 김연아 선수가 2010년 그 올림픽을 딱 목표로 10살, 11살?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그때부터 준비를 한 거예요. 그때부터 바라본 거예요. 눈앞에 그냥 하루 단위, 일주일 단위 인생을 산 게 아니라 인생을 통으로 본 거예요. 나 이때 성공해서 운동선수로 내가 성공을 해서 내 인생을 바꿔보겠다,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김연아 선수가 17년 동안 선수 생활 커리어 딱 끝내고 연금 받고 CF를 100편 이상 찍었어요. 한 편 찍을 때 10억 정도 해요. 그러면 얼마죠? 1000억 정도를 번 거예요. 세금 떼고 하면 500억 정도, 최소 수백억 CF 광고료만. 인생 졸업한 거예요. 이거 나중에 몇 년을 살지 모르겠지만 김연아 선수가 80년을 더 산다라고 하면 평생 먹고 살 걱정 17년에 해결한 거예요. 먹고 사는 것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이 피겨 선수 여자 선수 역대 피겨 선수가 존재했는데 모든 선수들을 합쳐도 모든 선수들 중에 제일 뛰어난 선수 한 명을 꼽으라면 김연아예요. 여자 선수 중에. 그 커리어가 누구도 따라올 수가 없어요. 세계 선수권 우승 2번 했고 금메달 1번 땄고 저 마지막 올림픽도 사실 금메달인데 이 정도의 예술력, 그 표현력, 기술력 갖춘 피겨 선수가 역사상 없었어요. 그래서 명예롭게 살 거예요. 김연아 선수는 명예롭게 살 겁니다. 그리고 영광을 누리고 인기를 누리고 존경받는 운동선수로 여생을 끝낼 거예요. 이걸 언제 봤어요? 어렸을 때. 자기 인생을 통으로 보고 이때 고생해서 내가 성공하겠다. 그렇게 해서 이 17년 동안 피겨 운동 분야에 헌신을 해서 이걸 얻었어요. 여러분 이런 인생을 사는 사람은 독수리의 눈을 가진 거예요. 하루하루를 보는 게 아니라 내 인생을 전체 자기 인생을 통째로 보고 설계하는 거예요. 설계. 내가 인생을 어떻게 살겠다 정하고 이런 통찰력과 시각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요. 여러분 이런 통찰력과 시각이 있으면요 인생을 설계해요. 인생이 달라진다고. 근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냥 하루하루 산다. 눈앞에 당장 해야 될 거, 눈앞에 즐거움, 눈앞에 나의 필요, 눈앞에 그냥 지금 느껴지는 감정 그대로 살면 인생 설계 불가능. 그냥 살다 가는 거예요. 그냥 살다. 여러분 일본의 그 제일 그 부자가 손정희 회장입니다. 저는 손정희 이 회장이 진짜 대단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손정희 회장이 가난했어요. 밑바닥부터 올라온 사람인데요. 자기의 인생을 이 사람도 통으로 보거든요. 난 사람이야, 난 사람. 자, 자기의 인생을 이렇게 설계를 하는데 어렸을 때 너무 가난했어요. 찢어지게 가난했어요. 그래서 음식물 쓰레기 그거 뒤져가면서 먹을 정도로 손정희 가정이 이렇게 가난했는데 그리고 제1교포 2세라서 또 그 일본 사회에서 무시받고 그게 이제 한이 맺혀서 나 부자 될 거야. 나 일본에서 최고 부자 될 거야. 세계적으로 나는 부자 될 거야. 이거 마음을 딱 먹고요. 인생을 설계를 하거든요. 여러분 보통 내가 부자 될 거야. 고등학생이 기껏 하는 생각이 사실 정해져 있잖아요. 나 공부할 거야. 공부해서 변호사 되고 의사 될 거야. 요 정도밖에 생각을 못 하거든요. 나 장사해가지고 사업해가지고 나 부자 될 거야. 요 정도밖에 생각을 못 해요. 여러분 여기다가 뭐 장사를 한다. 그러면 10,000원, 20,000원 그렇게 뭐 팔겠죠? 그럼 객단가 뭐 계산하고 순수익 계산하면 한계라는 거를 자기가 느낀 거예요. 세계적인 부자가 되기는 어렵다. 동네 장사 해가지고는 나 부자 못 된다. 뭐 그냥 일반적인 직업 가지면 연봉이 딱 정해져 있잖아요. 나 이거 가지고는 세계적인 부자가 안 된다. 판단을 내린 거예요. 언제? 고등학생 때. 그래서 어떻게 행동했냐면 갑자기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일본 그 맥도날드 CEO 사장이 있어요. CEO 그 맥도날드 본사에 딱 전화를 해서 후치타 된 그 맥도날드 CEO 사람한테 딱 전화를 해서 본사에 전화를 해서 비서한테 나 5분만 회장 만나게 해달라. 고등학생이 그렇게 전화를 했어요. 그리고 무작정 찾아가서 그런데 그 회장이 또 만나줬어. 뭔 말 하는지 한번 드러나 보자. 그래서 내가 부자가 될 건데 좀 길을 알려주세요. 제가 성공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 말해준 게 일본 떠나서 유학 가라, 미국으로. 그리고 앞으로 10년, 20년 뒤에 컴퓨터 세상이 올 거니까 컴퓨터 관련된 전공을 해라. 이런 몇 가지 조언들을 해줬어요. 그래서 손정희 회장이 미국으로 유학 갈 때
집이 가난하잖아요. 가족들에게 그렇게 말을 해요. 유학비 대주면 내가 평생 책임진다. 평생 먹고 살 걱정 없게 해주겠다. 지원해달라. 그렇게 해가지고 미국에 가서 컴퓨터 전공을 하고 소프트웨어 전공을 해서 회사를 차려요. 그게 소프트뱅크입니다. 그래서 일본 최고의 부자가 됐어요. 언제 이걸 설계했어요? 인생 전체를 보고요. 고등학생 때 내 인생을 어떻게 하겠다라고 결정을 해서 결과가 평생 재산이 조단위예요. 조단위. 억 단위가 아니라 조단위라고요. 재산이. 그래서 이런 인생을 살아서 손정이의 아들, 자식들, 자식들의 자식, 손주들의 자식, 이 가문이 평생 먹고 살 걱정 없게 그 틀을 자기가 만들어 놨어요. 여러분, 난 사람들은 달라요. 이 인생을 보는 이 통찰력과 시각이 달라요. 어려서부터 달라요. 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세상에서 성공하고자 하는 지금 설교를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베드로가 인생을 이렇게 살았어요. 베드로가 예수님께 딱 부름을 받고 사도가 돼서 30년에서 35년 동안 사도로 일생을 살고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서 죽었어요. 여러분, 이 베드로가 하나님 나라에서 얻게 되는 영광을 한번 그려보면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그 새 예루살렘 성이 이제 만들어질 건데, 예수님이 오셔서 나라를 새로 만드시고 천년 왕국이 지나서 하나님의 나라가 비로소 딱 시작이 될 때 새 예루살렘 성이 이렇게 하늘로부터 내려올 텐데, 그 성에 기초석이 12개예요. 12개 기초석 중에 베드로의 이름이 여기 써져 있어요. 이게 무슨 의미예요? 이 나라는 이 12명 사도, 12사도의 헌신과 희생으로 이 나라가 세워졌다라는 의미로 그 기초석의 베드로와 12사도의 이름을 거기다 새겨주시거든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 베드로는요, 이런 대접을 받을 거예요. 이 나라, 저 12사람이 자기 목숨을 다 바쳐서 예수님을 전하고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이 나라가 세워진 거야. 그 공로를 성도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영원히 이런 대접을 받으면서 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그냥 야 니들끼리 놀아, 그냥 놀아, 그게 아니라 나라야. 나라. 나라의 공식적인 행사가 있을 거고, 어떤 자리들이 있을 거고, 나라의 중요한 것들을 결정하고 처리를 하고, 그게 나라가 운영이 돼갈 때 베드로가 어떤 자리에 있겠습니까? 예수님과 같이 다닐 거예요. 예수님 옆에. 그 나라의 어른으로서, 그 나라의 1등 공신으로서 베드로가 그런 영광을, 그런 명예로운 삶, 모든 사람들로부터 존경받고 모든 사람들로부터 어른 대접을 받고, 이 나라가 저 12사람에 의해서 정말 기초가 됐지, 세워졌지, 그런 대접을 받으면서 영원히 살 거예요. 영원히. 뭐 해서요? 자기의 이 인생 믿음의 눈으로, 독수리의 눈이 아니에요. 믿음의 눈으로 자기의 일생뿐만 아니라 그 이후의 삶까지 볼 수 있는 눈으로 자기의 인생을 설계하는 거예요. 이 인생 하나님에게, 예수님께 드려서 하나님으로부터 이걸 딱 받잖아요. 영원히 가는 거예요. 영원히. 손정희는, 김연아 선수는 죽으면 끝. 베드로는 하나님에게 받은 이 영광스러운 자리, 12기초석에 자기 이름을 써주신 것, 이 명예로운 삶,
존경받는 이 삶이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간다. 여러분, 모세가 있어요. 모세가 인생을 살았어요. 80세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구약 교회에 그 사람들을 지도해서 출애굽을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는 가나안 땅에 백성들을 인도해 갔어요. 40년 동안. 여러분, 지금 인류 역사상 모세의 이름을 모르는 사람이 있나요? 거의 없어요. 역사상 계속 이 모세라는 이름, 모세의 존재, 모세가 한 일, 모세가 얼마나 위대한 삶을 살았는가, 이 일을 성경에 기록하셨어요. 누가요? 성부 하나님이. 그래서 모세라는 사람을 위대하게, 명예롭게, 영광스럽게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어요. 모세는 뭘로 이걸 얻었어요? 자기의 일생을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이 삶을 딱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받으면 쭉 가는 거예요. 영원토록. 이 위치는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제 이 말을 통해서 하고자 하는 이제 메시지는 그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일생을 받으셨어요. 선물과 같아요. 여러분의 인생이 시작이 됐고 지금 현재 가고 있고 끝을 향해 가고 있어요. 어떻게 살 거냐? 인생을 개미의 눈을 가지고 살 거냐? 개미처럼 딱 눈앞에 3cm, 4cm 정도 딱 보고 하루하루 살아갈 거냐? 그래서 지금 내 감정, 지금 눈앞에 내 필요, 딱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 뭐 할까? 출근해야지, 퇴근해야지. 그냥 눈앞에 이 값싼 쾌락, 그냥 영상 보고 내가 하고 싶은 취미생활하고 게임하고 영화 보고 드라마 보고 그런 눈앞에 잠깐 즐겁다가 없어질 그런 것들을 하면서 살 건지, 아니면 믿음의 눈을 떠서 야, 내가 일생을 산다면 지금 30년, 40년을 내가 앞두고 있는데 이 일생이 있을 것 같은데 이걸 나도 이들처럼 한번 들여보자. 베드로, 모세처럼 이후의 삶을 내가 내다보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그러면 지금의 인생을 설계하자. 어떻게 살까?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 내가 쓰일까? 헌신할까? 여러분, 이건 난 사람이에요. 모세나 베드로는 난 사람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난 사람들이 있어요. 손정희 회장이나 김연아 선수나 여러 사람들, 난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의 인생을 통째로 딱 본다고요. 자기의 일생을 통째로 보고 지금 나의 인생을 어떻게 설계할지를 이렇게 독수리의 눈으로 수십 년을 내다보고 인생을 설계하고 나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 많지 않아요. 이 세상에 많지 않다고요. 수십억 명의 사람 중에 글쎄요, 수천 명? 수만 명? 그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희소한 건 믿음의 눈을 가지고 인생을 통째로 보는 거예요. 인생 그 너머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에서의 영원한 삶, 나의 영원한 이 삶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나 명예롭게 살 거야. 나 위대한 삶을 하나님 앞에 살아드릴 거야. 그래서 그 나라에 가서 성부 하나님이 나를 기록하시고 나를 기념하시고 나를 위대하게 하실 거야. 그 목표를 가지고 달려가는 사람은 극소수의 극소수.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혹시 생각하실 수 있어요. 아, 내가 예수님 살아있던 시대에 태어났다면 내가 제자가 됐을 텐데, 내가 모세 시대에 태어났으면 모세는 못 되더라도 그 회막문에 하루 종일 붙어서 섬기는 여호수아 정도 될 수 있었을 텐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작은 일에
충성된 사람이 큰 일에 충성돼요. 이 목사님이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침례교단이 이 성경의 이 정통 교리를 지키는 교단이잖아요. 이 광명시에 이 침례교단 교회가 이제 수십 개가 있는데, 이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목사라는 것을 직업으로 생각하지 않고 헌신적으로 하나님의 종으로서 목회를 하시는 분이 극소수예요. 이 정도로 극소수예요. 몇 군데 안 돼요.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야, 그러면 교회가 많지 않구나. 하나님이 진짜 훈련을 해서 교회의 사자로 보내는 목사가 그렇게 많지 않다. 교회를 판단할 때 누구를 봐야 돼요? 목사를 보면 돼요. 여러분, 이 큰사랑 교회에 나오신다는 거, 큰사랑 교회에 소속이 됐다는 거, 하나님이 보낸 목회자, 그 교회 안에 여러분 속해 있으세요. 구약의 교회를 지도했던 모세가 있어요. 모세 시절의 그 공동체나 지금 이 큰사랑 교회의 공동체나 별반 차이 없어요. 똑같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이 공동체, 예수님의 몸된 이 교회를 위해서 어느 정도로 지금 헌신을 하시고 어느 정도로 내가 내 인생을 갈아놓고 있느냐, 지금 사실 다 판단되고 있어요. 다 판단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에 한 번 사는 인생, 하나님께 이 선물로 받은 나의 이 인생을 어떻게 사실 거냐, 그건 무엇을 보고 나의 인생을 어떤 관점으로 보고 통찰력을 가지고 보느냐, 아니면 어느 시각에 머물러 있느냐, 거기서 인생이 달라져요. 설계가 달라져요. 그래서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나의 인생을 다시 한번 관점을 생각하고 내가 내 인생 그 너머에 그것을 통찰력 있게 보심으로 인해서 인생을 하나님 앞에 잘 설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